네, 오늘 아침에 마켓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치킨 게임, 일단 잠시 멈춰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덕분에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한 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는데요. 나스닥이 무려 4%대 급등 흐름을 이어갔고요. S&P 500이 3%, 다우지수가 2.8%의 지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30%, 중국은 미국을 향해 10%의 관세율을 90일간 유지한다라는 내용을 주말 사이 스위스에서 들고 왔는데요. 일단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평가하는지 해당 영상 바로 만나보시죠. In addition, yesterday we achieved a total reset with China after productive talks in Geneva. Both sides now agreed to reduce the tariffs imposed after April 2nd to 10% for 90 days as negotiators continue on the larger structural issues. And I want to tell you that a couple of things. First of all, that doesn't include the tariffs that are already on, that are our tariffs, and it doesn't include tariffs on cars, steel, aluminum, things such as that, or tariffs that may be imposed on pharmaceuticals, because we want to bring the pharmaceutical businesses back to the United States, and they're already starting to come back now based on tariffs because they don't want to pay 25, 50, or 100% tariffs, so they're moving them back to the United States. I spoke to Tim Cook this morning, and he's going to, I think, even up his numbers, $500 billion. He's going to be building a lot of plants in the United States for Apple, and we look forward to that. I really do look forward to that. But the talks in Geneva were very friendly. The relationship is very good. We're not looking to hurt China. China was being hurt very badly. They were closing up factories. They were having a lot of unrest. And they were very happy to be able to do something with us. And the relationship is very, very good. I'll speak to President Xi maybe at the end of the week. And they've agreed to open China, fully open China. And I think it's going to be fantastic for China. I think it's going to be fantastic for us. And I think it's going to be great for unification and peace. China will also suspend and remove all of its non-monetary barriers. They've agreed to do that. Well, they're very numerous. But again, to me, the biggest thing that came out of that meeting is they've agreed. Now we have to get it papered, but they've agreed to open up China. It's going to be great for everybody. Executive order. 네, 양성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단 트럼프 대통령 이번 중국과 미국과의 협상을 놓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미국의 시장을 개방하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압박의 멘트를 날리면서 시진핑 주석과도 통화할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중국 시장 개방에 대해서 두 차례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미국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중국에 진출을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수혜를 받아갈 것은 미국의 대형 은행주들, 금융주들이 되겠죠. 시장 개방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지, 관세가 단순히 수단에만 불과한 것일지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는 계속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신중론을 펼치는 발언을 간밤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중국과 미국의 긍정적인 관세 인하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국 안에서의 물가와 경제 상황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우리가 145%라는 높은 관세를 보다가 30%라는 숫자를 보니까 갑자기 관세가 훅 내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90일 동안 30%의 관세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미국 경기 자체가 위험성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시사점은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간밤 패드워치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일단 7월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씩 높아져가는 것을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월가에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실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동일하게 연준과 같이 신중론을 펼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의 내용이 그러했는데요. 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 완화 소식에도 불구하고 경제 피해는 여전히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틀 자체는 위에 쿠클러 이사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 30%의 관세 자체가 여전히 고율 관세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결코 제한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관세 효과가 이제 조금 드러나는 걸까요? 4월의 관세가 작년 대비해서 130%나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10년 내 최대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해당 수치도 함께 확인이 됐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머스너5 시간을 통해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그래도 간밤 느껴지긴 했습니다. 빅스 지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현재 18선까지 내려갔고요. 20선을 이탈하는 모습은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보여진 수치입니다. 시장 안에서의 투자 심리가 약간은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종목별로의 흐름들은 어떠했을까요? 종목 이슈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 장중에 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급락하다가 결국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약 값을 굉장히 싸게 인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반에는 이 제약바이오의 대형주들이 부담을 받아갔었다가요. 행정명령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인하할지가 담겨있지 않자 시장에서는 이를 완화의 시그널로 또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일라일릴리와 같은 종목들 대부분은 상승한 채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고요. 이 관세와 관련해서 간밤 소비주들은 또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지금까지는 관세 우려 때문에 경기 방어주들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면 지금은 관세 우려 완화 소식과 함께 소비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국향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간밤 포착이 됐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도 M7 안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채 오늘장 마감을 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애플의 소식이 간밤 전해졌습니다. 이제 올해 9월이면 벌써 아이폰 17 출시가 되는데요. 이 17 출시가 3년 만에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애플 측에서는 뭐 디자인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또한 관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는 것 아니냐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간밤에 또 추가적인 급등 랠리에 함께 몸을 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가 간밤 급등한 채 마무리를 지은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카임들리 MD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투자사와 함께 합병한다는 소식에 장중에 무려 60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장 막판에는 270%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문인 데이비드 베일리가 만든 회사와 함께 합병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최근에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도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가는 종목들은 말 그대로 장중의 변동성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 흐름은 어땠을까요? 사실 어제 저녁까지는 굉장히 가격이 긍정적이었지만 일단은 장중에 좀 가격이 후퇴하는 모습이 미국 증시 사이에서는 보여졌습니다. 10만 1,000달러대까지 가격이 후퇴가 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에 워낙 가파르게 올랐었기 때문에 일부 숨고르기 현상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곽영은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의 전격적인 진전에 힘입어서 전면 랠리를 펼쳤습니다. 양국이 서로 125%포인트의 관세를 인하하고 90일간의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빠르게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3대 지수의 급등과 더불어서 기술주 중심의 강세장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를 넘게 올랐고요. 이른바 관세 수혜주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 전반에도 낙관론이 확산됐습니다. 이 홍콩과 상하이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 이 중국 보복 관세가 대폭 인하한 점은 내수 회복 기대를 자극했습니다. 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이나 행정명령으로 이 제약주는 혼조세를 보였고 통신, 유틸리티 등 방어주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오늘 밤 발표될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는 관세가 실제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영향을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데이터로 이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이 관세 완화라는 정책 모멘텀을 활용한 이 반도체, 전기차, 빅테크 중심 단기 트레이딩이 유효하고 CPI 발표 이후 수급 탄력 지속 여부를 주목하는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세 인하와 함께 정책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지만 일단 발표되는 CPI 같은 지표들도 잘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나 업종, 종목도 있었을까요? 네, 특징 종목 중에서 특히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이 전기차 섹터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리비안 루시드 GM 등 완성차 전반의 매수세가 확대되며 수출 기대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반도체 업종도 폭발적인 내리를 보였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관세 완화의 최대 수혜주라는 평가 속에 급등을 했고, 이 브로드컴, 마이크론, 램 리서치 등 전반적인 반도체 주가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7%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빅테크 주들도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이 아마존이 8%, 메타가 7% 이상 올랐고, 애플도 중국 매출 우려 완화로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구간에서는 기술주 강세는 구조적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ADR 역시 알리바바, 핀도더 등 대부분이 급등하며 무역 완화에 직접 수혜를 누렸고 히토리 수출 해제 기대감도 규제 해제 기대감도 추가 반등 여지를 높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헬스케어는 혼조였습니다. 일라이 리니는 이제 관세 제외 소식에 반등했지만은 이 트럼프의 약간 인하 방침에 따라서 CVS와 시그나는 급락을 했습니다. 또 방어주인 통신 유틸리티 섹터는 금리 부담과 함께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전기차, 반도체, 기술주 중심의 단기 모멘텀을 활용하되 CPI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는 기 안내를 드린 것처럼 수익 실현과 리스크 관리에 균형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주들, 반도체 그리고 기술주까지 급등했다 설명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국내 증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이제 글로벌 리스크 완화와 국내 정치 기대가 맞물리면서 이 종목 장세의 확산 국면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먼저 이제 미중 양국의 관세 유예 합의가 글로벌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한 만큼 이 국내에서도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등 무역 민간 업종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대선 레이스 본격화와 함께 추경, 금리나 경기 부양 카드가 연이어 제시되며 정책 기대도 반영 중입니다. 특히 이 건설, 소비재, 증권 업종에는 단기 수급 개선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코스피는 달러 기준 연고점 부근에 근접해 있고 ADR 지표도 과열권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 접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약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반도체 산업재, 자동차 등 무역 수혜주는 수급 연속성 확인 후 눌림목 중심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기관 수급이 돌아선 실적주는 재평가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분할 매수 유효. 세 번째는 정책 수혜주 테마는 이벤트 시점까지는 단기 탄력 가능성, 수급 소강 시 분할 매도 전략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표현하면은 지수는 고점권이고요. 기회는 종목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AI와 무역 정상화, 정책 수급의 교차점에서 수급 전환 종목 중심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외국인들의 수급 함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무리를 지은 오늘 종목들은 어떤 이슈 그리고 어떤 변동성을 보였을지도 궁금합니다. 김수영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중 관세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주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 기대감에 오른 가운데 M7 종목들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M7 종목들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기업은 바로 아마존이었습니다. 아마존은 총 상품의 약 30%를 중국에서 벌어들이고 있어 관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판매자들은 관세가 유지될 경우 가격 인상 또는 사업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입니다. 광고 매출 측면에서도 2024년 광고비의 14%가 중국 광고주에서 나올 만큼 중국 의존도가 상당한 만큼 이번 관세 완화로 어제 8.07%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애플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조립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진행하며 매출 비중 역시 중국 의존도가 큽니다. 보도에 따르면 관세가 완화되지 않았더라면 아이폰 가격이 수천 달러까지 오를 수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는 애플에게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애플은 이미 새로운 관세에 대비해 재고를 확보했고 올 가을 출시될 아이폰의 가격 인상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CEO 팀 쿡과 통화해 애플의 5천억 달러 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테슬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역시 관세 완화의 수혜주로 주목받았습니다. 최근 몇 달간 중국산 부품에 대한 높은 관세로 사이버 트럭과 세미 트럭 생산이 위협받았지만 관세 인하 기대감에 따라 마진 회복 가능성이 부각되며 어제 간밤에 6.75%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제조 비용 부담 완화 기대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미중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 중국 기업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알리바바는 5.76%, PDD는 6.14%, JD.com은 6.47% 상승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소비재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관세 완화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섹터는 소비재인데요. 고급 가구 브랜드 RH는 앞선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미 중국 생산을 멕시코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 부담이 엄청 직접적으로 오는 타격을 받는 기업인 만큼 어제 관세 완화 소식은 RH에게 호재로 작용하며 16.35% 상승했습니다. 이 외에도 파이브빌로우, 룰루레몬, 엘프뷰티 등도 강세를 보였으며 또 나이키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신발의 3분의 1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만큼 어제 소식으로 인해 7.34%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소비재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완화 기대감 속에서 반도체 업종 전반에도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브로드컴은 테슬라에 이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반도체 섹터 상승세를 주도했는데요. 주가는 역 6.44% 상승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인 금값은 하락하며 금광업체 뉴몬트 5.93%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며 금 매도세가 확산된 영향입니다. 다음으로 라스베거스 샌즈 보겠습니다. 마카오에 위치한 대규모 카지노 리조트를 통해 중국 소비 회복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대표 종목입니다. 미중 관세 유예 조치로 중국 경기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런 카지노주들에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금 전에 1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 자세하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팅 기업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부진한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10% 이상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매출은 150만 달러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 영업 손실은 2,16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파생상품 평가이익에 따른 비현금 효과로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유스케일파워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0배 이상 급증을 했고요. 영업 손실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를 포함한 공급망 정비와 상용화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소폭 상승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포입니다. 1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2분기 전망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 10.27%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약 바이오 업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약주에 오랜만에 초록불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를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성명하기 전에 제약주들은 초반에 하락을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우려만큼 강한 규제가 아니라는 평가에 반등했습니다. 일라일리는 2.86%, 화이자는 3.64%, 하지만 CBS헬스는 3.23% 하락을 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제약사보다는 약국 혜택관리자, 즉 유통 중간업체를 겨냥한 구조였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제약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구조로 개편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CBS헬스 같은 유통체인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 이슈 있었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기업 에널지가 에너지 인프라 기업 LS파워로부터 120달러 규모의 인수를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수가 에너지의 발전 역량과 지역별 공급망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며 주가는 26.21%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플랫폼 기업 카인들리 MD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사 나카모토와 합병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251%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 나카모토는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고문인 데이비드 베일리가 설립한 회사인데요. 정치적 상징성과 함께 비트코인 테마가 결합된 이슈로 해석이 되면서 암호화폐 연관 테마주로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플랫폼 체그입니다. 이 교육 기술 업계에서도 인공지능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체그는 어제 직원 22%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학생들이 AI 기반 학습 도구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 기존 교육 플랫폼의 웹 트래픽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을 받은 건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구조 조정을 비용 효율성 강화와 사업 재정비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이 체그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주가는 7.51% 상승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는 오늘 꼭 알아야 할 이슈 5개 머스트노 5로 이어지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극한으로 치닫던 무역 갈등의 일시적 휴전을 선언했다. 미국 측 수석 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향후 90일 동안 대중 추가 관세를 기존 145%에서 3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중국도 같은 기간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추가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양국 모두 115%포인트씩 관세를 유예한 셈이다. 이번 합의는 제네바에서 지난 10일에서 11일 이틀간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의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해 양측은 다시 대화의 물꼬를 텄다. 공동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이견 해소를 위한 3개월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또 협상을 통해 경제 무역 분야의 주요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상호 개방과 지속적인 소통, 협력 및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후속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5 시간입니다. 먼저 실시간으로 전해진 속보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에 새로 편입된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 1분기의 실적은 약간 부진했지만 주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코인베이스가 신규 편입됐다라는 내용인데요. 함께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주요 내용들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소식이었습니다. 관세 인하 90일 동안 일단 진행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구체적으로 행정부는 어떤 내용들을 공개했는지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있었던 스위스의 고위급 회담 긍정적인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90일 동안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무역 전면 재설정의 서막이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국이 미국 시장의 문을 열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통화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 양국 협상의 흐름이 긍정적임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번 임시 합의에 따라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대부분의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를 하고요. 이 기존 관세율도 1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또 의약품, 펜타닐 관련 제품에는 기존 20%의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중국의 펜타닐 원료 공급 차단 약속과 연계된 조치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스위스에 다녀온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어떤 코멘트들을 내놨을까요?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 합의가 더 큰 무역 협정을 위한 메커니즘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향후 몇 주 안으로 양국이 다시 만나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펜타닐 이슈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고 중국의 협조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전했는데 이번 발표는 미중 갈등 완화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 축소로 글로벌 증시에는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나 소비재, 산업재 등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미국 상장 기업들의 주가 반등 여력이 주목되고 있고요. 또 중국이 비관세 장벽 철폐 합의했다라는 점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대를 자극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에 따라서 굉장히 엇갈리는 투자 판단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변동성으로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연준과 월가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일단 전반적으로는 진전은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여전히 신중론이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간밤에는 연준의 쿠글러 이사가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죠. 이번 조치를 두고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미국이 중국에 적용하는 30%의 관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또 연준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동결한 바가 있죠. 이 같은 고율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통화 정책에 제약을 줄 수 있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는 모습을 간밤 보이기도 했고요. 또 실제 관세 인하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관세 유예가 무기한 철회가 아닌 단기 조치일 뿐이며 이번 조정으로도 미국의 전체 관세 구조는 여전히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월가는 산업별 명암을 가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실질 관세가 30%로 하향되면 기술 부문 투자자들에게는 꿈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AI 반도체 수출 규제에 직면한 엔비디아를 단기와 중기 수혜주로 지목하기도 했는데 이 엔비디아는 중국용 전용 H20 칩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서 약 55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관세 완화가 전반적인 매출 회복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엔비디아를 수혜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재정 지출 이슈와 맞물려서 팔란티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과 같은 주목할 종목들을 함께 언급하기도 했고요. 다만 KKM의 파이낸셜, 이 제프 킬버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주목받은 유틸리티와 같은 방어적인 자산들 이제는 벗어나야 될 시점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관세 유예 자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단기 호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시장 안에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것 꼭 기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트럼프 일기 때도 동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180일의 관세 유예가 있었는데 중간에 결국 관세를 다시 재인상하는 번복의 조치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90일 유예 기간 안에서 나오는 불확실성은 끝까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효과가 이제 실제 경제 지표에 좀 드리워지는 걸까요? 이번 4월에 돼서 관세가 미국 안에서 작년 대비 130%나 급등하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됐던 경제 지표를 통해서 조금씩 그 조짐들은 포착이 되고 있었었죠.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관세 인상 조치에 따라서 이번에 관세와 관련된 수입에 대한 데이터들이 움직임을 보였던 것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5일부터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십 개 국가에 대해서 많게까지는 현재 50%에 달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한 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관세는 7월 8일까지 유예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이 중국과 추가 관세 일부를 철폐하기로 잠정 합의한 직후 발표가 됐는데 일단 4월 관세 수입 자체는 130%가 급증하면서 최근 10년 내에 최고치를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202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첫 7개월 동안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1조 5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4년 일부 이연 세금을 제외하면 25년에 대한 적자는 실질적으로 4%가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 증가와 또 메디케어나 사회보장제도 관련 지출 확대가 여전히 재정 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관세 외에도 올해 증가세를 보인 수입 항목은 소비세도 있었습니다. 이 소비세 수입은 지난 7개월 동안 100억 달러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환으로 도입했던 주식 자사주 매입세 도입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재무부는 일단 또 바이든 행정부의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오늘 저녁에 발표될 CPI가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 시장의 예상치 부합하는 모습만 나오더라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월가가 평가하고 있는데 예상치를 뛰어넘는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오늘 보였던 급등세가 또 추가적인 하방에 대한 변동성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중요하게 함께 지켜볼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제약값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의약품 가격을 일제히 인하하겠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대형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변동성을 보이다가 전반적으로는 반등한 채 관련 종목들이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혜국 대우를 의약품 가격 정책에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간밤 서명을 하면서 미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의료복지를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SNS를 통해서 약값 인하에다가 기름 가격, 에너지, 식료품, 또 모든 물가가 내려가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번 조치는 외국 정부가 조달하는 약값 중 가장 낮은 가격을 미국 소비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정책으로 미국 약값이 현행보다 최소 59%에서 최대 90%까지 인하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측의 설명입니다. 이 정책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등 고령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 대상자부터 적용될 전망이고요. 이후에는 일반 소비자에게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학사들이 외국에선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도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과해왔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약사들의 로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R&D 비용을 이유로 미국만 부당한 비용을 떠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가격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당뇨병 약인 자디안 같은 경우는 미국 가격이 611달러인데 일본에서는 35달러, 스위스에서는 70달러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격차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약사들이 외국에서 약값을 인상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제약협회는 약값 통제는 환자에게 해롭다라면서 즉각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업계는 약값 인하가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메디케어 비용 증가와 R&D 투자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MO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번 조치를 놓고 국세청의 약가 협상 대상 약물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고 산업시장에 직접 적용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도 해당 이슈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행이 되진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해당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를 반등한 채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 나왔는데 행정명령 서명까지는 나왔는데 실제 입법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면 시간은 계속해서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간밤 10만 1000달러 선까지 일단 가격 후퇴를 보인 가운데 여전히 미국 시장 안에서는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또 여기에 트럼프 아들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업체가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빠르면 올해 3분기면은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트럼프 아들들이 직접 채굴 업체를 운영하는 건 미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비트코인을 사지 않겠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남은 물량을 직접 채굴해서 추가적으로 받아갈 것을 현재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장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는 하나의 축으로도 월가는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까지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어떻게 나와줄지 계속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을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터고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백악관 미국 역사적인 무역 승리 확보 선언, 쿠글러 설문조사 신경 많이 쓰이네, 트럼프 제약사들 맞이는 다른 나라 가서 남겨라 입니다. 자, 백악관이 미국의 역사적인 무역 승리 확보를 선언했습니다. 자, 물론 뭐 댓글에서는 자기가 지지하는 편에 따라서 왈가왈부가 많은데요. 뭐 트럼프가 뭐 무릎을 꿇었다는 아주 극단적인 의견도 있고요. 중국이 승리했다, 뭐 중국에 무슨 뭐 대항하다가 코가 깨졌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반면에 뭐 트럼프나 미국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지금 1기 때 결국 중국을 해방시키려다가, 그러니까 중국을 해방시킨다는 게 중국을 뭐 중국의 역사적인 부분을 뭐 독립시킨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거를 시도하다가 임기가 모자라서 못하고 재선에 실패하면서 바이든 정부로 넘어가면서 흐지부지 됐던 것을 이번에는 굉장히 빠른 100일, 취임 100일이 살짝 지나고 바로 성공했죠. 그러니까 성공이란 게 완전 확정을 지어서 문서화시켜야 되겠지만 지금 일단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도달했다. 이것을 보고 뭐 트럼프의 업적을 일단 칭하는, 물론 업적이 이제 나중에 후대에 가야 이제 그게 인정이 되겠죠. 뭐 계속 얘기 들었다시피 워렌 버핏도 뭐 100세 가까이 지금 되는 동안 그 많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조금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떨어지는 그 하락세를 맞은 걸 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기도 하잖아요. 이 여론이란 게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뭐 지금의 어떤 뭐 미국의 역사적인 무역 승리 확보 선언을 백악관에서 발표를 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뭐 지금 어떤 장악한 권력을 가지고 전체 여론을 움직이더라도 결국에 또 그 소리가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극단적으로 뭐 중국에 깨졌네 뭐 이런 소리까지 이런 소리 그거 말고라도 평균적인 일반인조차도 이걸 인정하려면 더욱더 확고한 그렇죠? 완벽한 어떤 마침표가 필요하겠죠. 물론 뭐 마침표가 찍힌다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만 지금 뭐 중국의 시진핑이라던가 지금 러시아의 지금 푸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임기가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4년 뒤에 나간다고 하면은 또 뭐 시진핑이나 푸틴 그 이후에 그 트럼프 이후에 그 세대와 함께 시대에 발맞춰 가지고 또 막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확보 선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백악관이나 트럼프가 급하네 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만 일단 성과가 하나는 나왔다는 거. 어쨌든 성과가 하나둘씩 모여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 지금 타이틀로는 145에서 30%로 줄었다는 굉장히 큰 수치가 줄었기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트럼프가 의도한 것일 수 있어요. 엄청나게 높게 던져놓은 다음에 그 다음 수치를 제시하면 엄청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예를 들어 500%를 던져놓고 250%로 하면 반이 깎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250% 자체가 엄청나게 높은 수치잖아요.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0%, 20%가 지금 우습게 보이죠. 왜냐면 145, 125 막 이런 게 나오니까 3,521% 이런 게 나오니까 30%가 낮아 보이잖아요. 30% 자체가 엄청 높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 30%가 보편 관세 10%에다가 이 펜타닐 관세 2번을 연속으로 먹어가지고 30%가 된 거거든요. 지금 펜타닐 국가의 오명을 쓰고 10%를 2번 맞아서 펜타닐 관세 20%가 붙어 있는 데다가 보편 관세로 그 뭐 무인도의 펭귄들한테까지 매긴 그거 있죠. 그래서 차이나는 30%예요, 지금. 근데 이게 원래 24%짜리가 있었거든요. 그 24%짜리는 90일 유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불씨는 살아 있는 거죠, 지금. 펜타닐 관세는 아예 면제를 안 해줬고 보편 관세 10%도 살아 있는 데다가 서로 보복 관세를 때린 24%는 90일만 유예가 됐어요, 지금. 그것까지 유예된 것까지 90일을 풀린다고 하면 54%예요. 중국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145에서 시작했으니까 엄청 낮아 보이죠, 지금. 145에서 54로 되니까 3분의 1 토막이 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54%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지금. 지금 24% 유예된 거 합치면,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무역 승리 확보라고 백악관에서 그냥 딱 박아버렸습니다. 물론 이거를 뭐 중국은 또 인정 안 할 수도 있죠. 자기가 이겼다고 하겠죠. 근데 어쨌든 역사적인 승리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빅토리라고. 이겼다는 거죠, 자기가. 어쨌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간 협상에 따라 물론 그 계속해서 정례적인 회의 어떤 그 구성을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 이틀간 한 것 치고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그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일단 아까 전에 말한 115%를 낮췄다는 것 자체가 먼저 높이 던져서 낮아지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115%를 낮췄다는 그 수치가 굉장히 일단 크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10% 관세를 유지할 것이고 다른 미국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철강, 알루미늄, 뭐 자동차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25년도 5월 14일까지 이런 조치를 지금 뭐 완료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지금 앞으로 계속 이거를 어제 보여드렸죠. 이 캐나다랑 멕시코 쪽에 이 무역 규모가 16%대로 가장 많고 이 7%가 이제 중국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노출 빈도는 3인데 무역 적자는 단독 1위였잖아요. 대중국 무역 적자가. 그거를 결국 해결하려고 1기 때도 중국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게 임기가 이제 재임이 안 되면서 실패를 했던 거를 이제 2기 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2024년도에 2,954억 달러의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역 파트너 중 가장 큰 규모죠. 그때 얘기한 대로 캐나다랑 멕시코가 무역 규모 비율은 높은데 무역 적자는 중국이 1인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를 먼저 때렸다가 이제 중국으로 캐나다, 멕시코를 약간 좀 자제를 눌렀잖아요. 누른 상태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인 중국.
지금 간 거죠. 그래서 스콧 베센트랑 제이미슨 그리어 이 두 분. 그다음에 이제 펜타닐 위기 해결. 이번에 뭐 무슨 그 허리펑 그 부총리 말고도 이 지금 그 중국에서 마약 단속국에 해당되는 미국으로 따지면 거기에 뭐 임원도 지금 같이 참여를 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어드밴티지를 줄 것 같은 그 여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또 중국이 또 딴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트럼프는 자기가 우위에 있어서 막 자기가 선생님인 것처럼 하잖아요. 중국이 그걸 인정 안 할 수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해줬고 펜타닐 20%는 유지하되 너네가 만약에 앞으로 펜타닐 위기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뭐 국경 단속을 철저히 한다던가 아니면 마약 사업을 철저히 무슨 사형을 더 많이 시킨다던가 이런 게 보이면 우리가 이것까지 깎아주겠다 하고 그렇게 던졌습니다. 과연 뭐 저 펜타닐 관세가 얼마나 깎일지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의 이 그 가장 대표적인 이 라인들, 이 지금 발언들을 정리한 건데 중국과의 전면 재설정, 그러니까 토탈 리셋이라고 했습니다. 완벽히 재설정했다. 완벽히 재설정됐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토탈 리셋이 됐다. 그다음에 중국과 디커플링을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그 145%, 125% 얘기한 거예요. 145%, 125%에서 미국은 115% 낮아져서 10% 보편 관세고 중국은 아까 전에 10% 보편 관세에다가 펜타닐 20%에서 30%잖아요. 10대 30. 근데 디커플링을 이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거예요. 145%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근데 어제도 얘기했죠. 100%가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너네가 이제 앞으로 500을 하던 600을 하던 1000을 하던 그 지금 온일 그 저기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그 진행자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온일이라는 분은 뭐 500%, 600%, 1000%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중국엔 타격이 없다고. 근데 그거는 어차피 500%, 600%는 보여준 숫자는 과격할 수 있는데 100%랑 500%랑 차이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100% 넘으면 무역을 서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5%로 돌아갈 지금 확률은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만약에 100%를 넘게 다시 가면 그건 아예 중국하고 분리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디커플링이란 게. 그래서 디커플링은 지금 금지인데 결국에 이제 세부 내용을 보면 완전 디커플링을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서로 보복관세 24%를 90일만 유예한 것이고 90일 동안 제대로 된 게 안 나오면은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을 했어요. 또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디커플링 금지를 무슨 못을 박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시진핑과 대화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뭐 댓글에는 뭐 또 달렸죠. 맨날 뭐 거짓말을 하느니 시진핑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트럼프 혼자 무슨 언론 플레이를 하느니 또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트럼프랑 시진핑 사이에 둘만이 알겠죠. 자, 그리고 트럼프 중국 종이로 만드는 가장 쉬운 일이 아니다 합의. 그러니까 이제 이 문서로 작성을 해야 이게 완성이 되는데 문서로 작성을 하기 전에 일단 트루스 소셜이라든가 백악관 홈페이지에 이렇게 다 발표가 됐고 이런 것을 이제 확정하기 위한 어떤 문서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145%에서 30%로 인하가 됐고요. 중국은 125%에서 110%로 인하가 됐다. 그래서 둘 다 이제 115를 뺀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전부 다 이제 115%로 인하하기로 뭐 공동 성명 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숫자는 115% 마이너스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10% 보편관세 유지하고 이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10% 플러스 20%짜리 펜타닐 관세 2개 한 거. 근데 여기 보듯이 이 24포인트짜리가 있어요. 지금 24포인트짜리가 서로 90일만 유예가 됐어요. 이게 지금 이 24포인트짜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90일 동안 또 잘못 삐끗하면은 이게 또 추가가 되면서 단숨에 50% 이상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트럼프가 처음부터 나이브하게 그냥 80%로 잡은 걸 수도 있어요. 트루스 소셜을 올렸잖아요. 중국과의 어떤 그 관세율은 80%가 적당한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스콧 베센트 장관에게 맡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를 넘었으면 아예 디커플링이 돼버리니까 그건 아닌데 그래서 100% 미만으로 하는데 대신에 뭐 30%, 20%는 너무 낮으니 80%로 해놨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는 일단 24% 관세가 빠져있기 때문에 30%지만 이걸 만약에 90일 유예한 거를 없다고 치면 50% 정도 되는 거예요. 50%에서 54%. 그리고 앞으로 이제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다. 아직 구축은 안 됐습니다. 과연 이런 게 정례화돼가지고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베센트 장관과 그리어 무역 대표부의 대표가 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뭐 펜타닐 문제는 현재의 변함이 없다. 그리어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중국과 미국의 최종 결과가 너무 좋다. 그리고 뭐 지금 뭐 EU는 아직도 느리게 되어 있다. 베센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중국과의 통화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통화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위안화랑 달러 뭐 얘기하는 것 같죠. 자, 두 번째 쿠글러 설문조사 신경 많이 쓰인 애입니다. 자, 이 지금 발표가 나오고 아침에 나왔죠. 아침에 나온 다음에 이제 아드리아나 주지사 쿠글러의 경제 전망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분은 7인의 이사회의 멤버입니다. FRS 그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의 가장 주축인 7인의 이사회, 가장 상위 개념에 있는 7명의 이사회 멤버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언에 무게가 실리겠죠. 영구 투표권자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사회 7명이랑 연방준비은행 12개 중에 누구죠?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렇게 8명만 영구적인 투표권자입니다. 나머지들은 순환으로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발언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투표한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7인의 이사회는 변함없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일랜드를 갔습니다. 아일랜드 그 더블린 그 맥주 유명한 데죠.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사회 구성원의 멤버 중에 쿠글러 이 여자분이시죠. 그렇죠? 부의장 요거는 마이클 바는 뗐는데 아직 연준 홈페이지에 아직도 업데이트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감독 부의장 누구 쪽으로 갔죠? 트럼프가 이쪽으로 보냈죠. 보우만 이사 쪽으로. 그렇죠? 자, 이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가? 자, 여기서 또 트럼프의 말을 안 들어줘요. 물론 저분은 민주당에서 꼽은 인사입니다. 자, 여기 나왔죠. 지금 항상 말하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2%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또 이쪽을 볼까요? 이쪽을 보면은 이번에 FOMC 회의에서 내가 이거에 동의를 했다. 인플레이션의 상승 위험을 고려할 때 우리의 정책 입장이 여전히 다소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의견을 지지했다. 인플레이션 얘기를 또 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2%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얘기했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문조사 얘기는 뭐냐면 설문조사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필라델피아 연준 설문조사, 그다음에 뉴욕 연준 소비자 기대지수 설문조사, 그렇죠?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여기 미시간 설문조사에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1991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미시간대 소비자 그 조사에서 설문조사가 약간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층들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답변하고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공화당 지지층이랑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리고 그게 약간 역선택이라고 해야 하나? 그 의심이 가는 게 뭐라고 했죠? 코로나 이후에 돈이 완전 쏟아져 들어왔을 때 그렇게 물가가 폭등하던 시절보다도 훨씬 더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높게 답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안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그런 것까지 안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 중시하고 있다는 게 나오는 거죠. 1991년 6월 달 이후에 최고 수준에 도달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증가한 것에 주목했다잖아요,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는 금리 인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자, 근데 봅시다. 바로 또 이제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 뭘 올렸냐? 약값 59% 인하 예정이다. 이제 하나 또 추가됐네요. 그렇죠?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휘발유가 어느 동네에는 무슨 1갤런당 1.98달러로 2달러 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맨날 나는 부활절에 감자 갖고 달걀 흉내낼 줄 알았더니 내가 달걀 너네 먹게 해줬지 98% 내려갔네. 맨날 그거 강조하잖아요. 이제 약값까지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하도 파월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가? 어제 쿠글러 이사도 계속 인플레이션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 너네가 그래? 그럼 내가 하나 더 추가해줄게 하면서 어제 약값을 확 후려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말하는 거죠. 자, 봐라. 휘발유, 달걀. 자, 이번에 약값까지 다 인하했다. 인플레이션 없음. 인플레이션 없음. 자, 이제 또 계속 압박하겠죠. 저렇게 인플레이션을 내려줬는데 너희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제약사들 맞이는 다른 나라 가서 넘겨. 이겁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최혜국이라는 단어죠. 찾아보세요. 최혜국이라는 것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국가만큼 미국민들에게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최혜국 정책을 도입할 것이다. 그러니까
최대로 수혜를 많이 입은 나라만큼 미국민들한테도 공정하게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최애국 정책입니다. 그래서 30%에서 80%까지 인하될 건데 아까 그 수치가 나왔죠. 일단은 59% 인하를 하는데 최대치로 80%까지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약업체들이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급락을 했다가 다시 저점에서 다 급반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제약사를 때리는 거 맞죠? 이 지금 그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제 뭐 내일 가실 거 약을 필요하는 사람 같은데 뭐 목소리가 떨리면서 발언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제약사를 죽이려는 것으로 보여서 떨어졌지만 그게 아니라 제약사들은 숨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을 미국인들한테 남기지 말고 나가서 남기라는 거야.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비싸게 팔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브비라던가 머크라던가 112 노보노디스크 다 급반등하면서 끝났습니다. 어제. 자, 그리고 빌 에크머니 트럼프 지지 선언하고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일어난 시위에도 자기가 반대한 사람이죠. 그렇죠? 팔레스타인 관련해서 이 월가에 만약에 그 지지했던 그 하버드에서 폭동 일으키고 데모했던 애들이 월가에 지원하면 내가 영향력 행사해가지고 다 저기 면접에서 다 저기 해버리겠다 했잖아요. 빌 에크머니. 근데 이번에도 또 샤라웃을 했습니다. 자, 리얼 도널드 트럼프 X 계정, 물론 요즘엔 트루스 소셜을 많이 갔지만, 그렇죠? X 계정을 태그하면서 샤라웃 했습니다. 자기가 작년 3월 8일 날 올린 글하고 똑같은 내용을 했다는 것이죠. 작년 3월 8일 날 빌 에크먼이 자기 X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미국에서 약값을 낮추는 가장 높은 방법은 제약회사가 동일한 약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걸 지금 트럼프가 실행해줬잖아요. 그렇죠? 미국민들한테 싸게 팔아라. 그래서 제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나 보인다. 우연인지 자기의 아이디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빌 에크먼은 이 샤라웃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어필을 하는 거죠. 자기의 존재감 어필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된 것이고요. 이 내용이 아까 트럼프가 발표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최혜국 대우 정책.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싸게 파는 것만큼 미국민들한테도 싸게 팔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명령에 사인을 해가지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최혜국 처방약 제공, 미국 환자에 대한 가격 책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빌 에크먼의 아이디어가 트럼프의 정책으로 실현이 되어서 빌 에크먼은 너무 기쁜 나머지 샤라웃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민들은 싸게 약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오히려 일본의 주가이 제약사 다이지 상교는 미리 아시아장에서 급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일본 증시를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한 줄 매도평은 트럼프가 외친다면 이렇게 외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약을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렇게나 빨리 미국과 중국의 협상 소식이 전해질지 몰랐는데 주말 사이 제네바에서 정말 좋은 소식이 전해졌죠. 해당 이슈로 오늘 미증시 일제히 상승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발언들을 간밤 내놓았는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In addition, yesterday we achieved a total reset with China after productive talks in Geneva. Both sides now agreed to reduce the tariffs imposed after April 2nd to 10% for 90 days as negotiators continue on the larger structural issues. And I want to tell you that a couple of things. First of all, that doesn't include the tariffs that are already on, that are our tariffs, and it doesn't include tariffs on cars, steel, aluminum, things such as that, or tariffs that may be imposed on pharmaceuticals, because we want to bring the pharmaceutical businesses back to the United States, and they're already starting to come back now based on tariffs because they don't want to pay 25, 50, or 100% tariffs, so they're moving them back to the United States. I spoke to Tim Cook this morning, and he's going to, I think, even up his numbers, 500
billion. He's going to be building a lot of plants in the United States for Apple. And we look forward to that. I really do look forward to that. But the talks in Geneva were very friendly. The relationship is very good. We're not looking to hurt China. China was being hurt very badly. They were closing up factories. They were having a lot of unrest. And they were very happy to be able to do something with us. And the relationship is very, very good. I'll speak to President Xi maybe at the end of the week. And they've agreed to open China, fully open China. And I think it's going to be fantastic for China. I think it's going to be fantastic for us. And I think it's going to be great for unification and peace. China will also suspend and remove all of its non-monetary barriers. They've agreed to do that. Well, they're very numerous. But again, to me, the biggest thing that came out of that meeting is they've agreed. Now we have to get it papered, but they've agreed to open up China. It's going to be great for everybody. 사실 이번 무역 협상을 놓고 월가에서도 직접적인 관세 인하가 나올 확률을 15% 정도로만 보고 있었는데 그 15%의 확률이 이번 협상 때 이루어졌습니다. 앞에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율 인하가 90일 동안 진행이 되게 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향해서 30%를 그리고 중국은 미국을 향해서 10%대 관세를 90일 동안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해당 소식으로 오늘 환호 랠리가 펼쳐졌죠. 나스닥이 4% 넘게 급등을 했고요. S&P 500이 3%대 다우지수는 2.8%나 상승한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빅테크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가 이어졌던 가운데 일단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와 유동성이 강하게 증가하자 안전자산인 금 같은 경우는 오늘 3%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관세율 인하와 관련된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각각 30%와 10%대 관세율을 이어가지만 자동차나 철강, 의약품처럼 일단 품목별로의 관세율은 다른 모습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놓고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의 시장이 개방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말 동안에 시진핑 주석과 직접적인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더 큰 합의를 위해서 수주 안으로 중국을 다시 한번 만난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번의 만남은 이 물꼬를 트는 작업이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계속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물론 오늘 지수가 반영이 됐지만요. 월가에서는 신중론도 여전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인하 합의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그리고 경기 쪽에서의 피해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연준의 쿠글러 이사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존 대비해서도 어쨌든 3배 정도가 더 높아진 관세 인상률이 최종적으로 90일 동안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3개월 동안 오히려 경기는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다만 빅테크를 중심적으로 투자를 이어가는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이 S&P 500 지수 그리고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연중 최고점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술주들의 강세장에 대한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안에서도 엔비디아를 가장 긍정적인 선호주로 뽑아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도 서로 엇갈린 반응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오늘 증시는 1차적으로 환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때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 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도 180일 동안 유예를 했다가 중간에 번복하는 사태가 있었었죠. 당시에 증시가 급락했었던 주요 원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의 변동성, 단기적으로는 즐기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리스크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서 나왔었던 긍정적인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의약품과 관련된 또 이슈도 있었죠. 사실
미국 쪽 회사들에게는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입법 과정까지 좀 걸려있는 이슈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바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시장은 안도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급락하는 모습들이 연출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었던 의약품 관련 주들이었고요. 이외에서도 이 주요 기술주들도 긍정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어떤 이슈와 함께 올랐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종목 좀 선정을 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아마존이 8%로 빅테크 종목들 안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물건을 많이 떼오기 때문에 중국을 향한 비중이 높았다라는 게 그 원인이 되겠죠. 그동안 미국과 중국 간의 팽팽한 긴장감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연초부터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한숨을 돌리면서 8%대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동일하게 중국향 비중이 높은 애플 같은 경우도 오늘 6%대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이폰의 90%가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중국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었는데 일단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애플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미국 안에서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했던 부분도 시장 안에서 관심을 받았었던 한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새로 출시되는 아이폰의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 또한 일단은 실적 개선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에는 힘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와 함께 오늘 애플도 6% 넘게 급등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체 매출 중에 20%가 중국 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운전이 자유로워질 수 없었는데 테슬라도 오늘 동일한 이슈와 함께 6.7%나 급등한 채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럼 주요 일정들까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CPI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본인의 SNS를 통해서 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의약품도 낮춰주고 식품 가격 낮춰주고 유가도 낮춰주고 인플레이션은 내려갈 것이다 강조를 했는데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것일지 4월에 CPI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CPI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데이터가 확인이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중동 순방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블랙락 그리고 팔란티어 CEO와 함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간밤 추가된 소식에 의하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도 중동에 함께 참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소식들이 전해질지 해당 종목들에게는 변동성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같이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PPI와 산업생산 지표 그리고 연준 의장의 연설까지 함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빅테크 종목 안에서 이 기업 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엔비디아의 실적 또한 5월 28일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5월 안에 이벤트들도 저희와 함께 잘 소화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당 분위기를 그대로 가지고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도 궁금한데요. 국내 증시도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이슈들과 그로 인해 영향받을 국내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중 관세 완화감 기대감 속에서 어제 애플 주가 6.31% 상승했는데요. 애플은 아이폰 조립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애플에게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관세가 완화되지 않았을 경우 아이폰의 가격이 수천 달러까지 오를 수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는 애플에게 좋게 작용을 했는데요. 애플은 관세 발표 직전에 올 가을 출시될 아이폰의 가격 인상 가능성도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CEO 팀 쿡과 통화해서 애플의 5천억 달러 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애플 관련주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애플의 모바일 D램과 낸드 플래시를 공급하는 회사고요. 또 삼성 SDI는 아이패드와 맥북용 중대형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이 외에도 애플 부품의 공급사들로 이 5개 종목들 오늘 애플의 하드웨어 생산량 변화, 그리고 신제품 출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 종목들인 만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브로드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완화 기대감 속에서 반도체 업종에서도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브로드컴은 테슬라에 이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반도체 섹터 상승세를 주도했는데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 브로드컴과 같은 템리스 기업들 가지고 왔습니다.
AD테크놀로지, 칩셋미디어, 텔레칩스, 아나페스 모두 다 브로드컴과 유사한 구조의 팹리스 기업들이고요. 또 특히 한미 반도체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미 반도체는 브로드컴이 사용하는 고속통신침의 패키징 및 테스트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회복 국면에서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브로드컴 대장주로 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미 반도체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양자 컴퓨팅 기업 리게팅 컴퓨팅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부진한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10% 이상 주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매출은 150만 달러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 영업 손실은 2,16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이 파생 상품 평가 이익에 따른 비현금 효과로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오늘 우리나라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와 우리로는 양자 보안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해킹이 거의 불가능한 양자 암호 기술을 만들고 있고요. 또 옵티시스와 코이버는 광통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양자 컴퓨터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때 이 광통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모든 5기업들 모두 오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양자 컴퓨팅이 차기 대선 주자들의 주요 공약 이슈로 올라오고 있는 만큼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제약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약주 중에 CBS 헬스 볼 텐데요. 제약주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보인 가운데 CBS 헬스는 3.23%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를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서 제약사보다는 약국 혜택 관리자, 즉 유통 중간업체를 겨냥한 구조 개편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제약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이 CBS 헬스 같은 유통체인이 하락을 한 건데요. 오늘 CBS 헬스 관련주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현대이지웰, 한미약품, 그리고 메디톡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국내 대표적인 제약 회사들인 만큼 이 CBS 헬스의 악재와 함께 어떻게 주가가 변동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기술을 개발 중인 뉴스케일 파워 볼 텐데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10배 이상 급증했고 또 영업 손실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를 포함한 공급망 정비와 이제 상용화 전환이 본격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소폭 상승 중인데요.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SMR 관련 국내주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SMR은 기존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작고 또 안전하고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집중해서 투자하고 개발 중인데요. 그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케일의 SMR 부품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협력사입니다. 뉴스케일이 설계를 하면 두산은 압력용기 같은 진짜 원자로 부품을 제작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시험용 부품도 납품을 했고 그리고 양산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면 특히 SMR 뉴스와 함께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관련 수주나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만큼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2024년 말에서 2025년 상반기쯤에 상용화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관련 모멘텀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이슈들과 그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의 올해 1분기 반도체 매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 따르면 1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25조 1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7% 감소했으나 TSMC의 1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급증한 8,393억 5천만 대만 달러, 한화로 약 37조 원에 달했다.
최근 환율 변동을 고려해도 두 기업의 매출 격차는 10조 원이 넘는다. 네, 여러분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지금부터 브리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일면에 큰 기사들이 미어 터지게 많더라고요. 참 이런 날도 드물죠. 일단 저는 그중에 일단 우리 쪽 얘기를 좀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대선 21대 대선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어제 네, 자정부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만 하루가 좀 지난 셈인 거죠. 하루가 좀 더 지난 거죠. 오늘 이데일리 일면 3면에 걸쳐서 일면 4면 8면에 걸쳐서 각 주요 대선 주자들 후보들의 이제 정책들 얘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걸 먼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주요 이 세 후보의 이 공약을 다 동시에 화면에 띄워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직관적으로 제일 이제 이해하시기 도움이 될 텐데 여건이 그러지는 못해서 일단 구두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정부 지출을 확대하겠다라는 거.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재정 확대 쪽보다는 이제 작은 정부 지향하겠다, 기업 중심 성장 전략을 짜겠다. 저기만 놓고 보면 방향만 놓고 보면 일종의 진보와 보수적인 성향이 사실은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좀 비슷한 것도 좀 많고요. AI 고속도로 얘기 이미 나왔었죠. 그 부분 얘기하겠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역시 AI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AI와 관련돼서 이제 특히 전력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무게를 좀 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원전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후보는 특히 청년층에 대한 좀 더 포커싱이 된 그런 정책들을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새 주요 후보들이 경제 정책을 보통 이제 10대 정책들을 내놓는데 그 10대 정책들 중에 첫머리를 올려놓은 이유는 이제 현 정부죠. 윤석열 정부가 워낙에 망가뜨려 놨죠. 아무런 그 어떤 방향성도 없고 개념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렇게 지난 3년을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져 온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복원하는데 일단 최우선. 사실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앞으로 또 남은 이제 총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 사실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AI 관련돼서 이제 100조 원 규모 투입한다 예산 이 얘기는 이제 이미 나왔던 얘기가 되겠고 결국 이제 이 얘기의 핵심은 한국판 AI 생태계를 이제 만들겠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자유주도 성장, 또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요로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성장의 중심에 이제 기업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로 기업들이 주도해서 성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혁신당도 역시 비슷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기업 중심으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내수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좀 저는 좀 중요하게 봤는데 내수 활성화와 관련돼서는 딱히 그렇게 앞머리에 그렇게 정책들이 가 있지도 않았고 대부분 이제 6번, 7번, 8번 이게 좀 중후반부 쪽에 내수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사실은 새 후보 다 또 새 당 모두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뭔가 확실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내수 침체 상황도 조금 회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서 아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내수 회복의 방법 역시 소상공인 지원 정도 내용들 외에는 딱히 좀 없어서 이런 점들은 좀 아쉽다. 예를 들어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잠재 성장률 관련돼서 엊그제 KDI에서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잠재 성장률이 2050년에는 0%까지 떨어진다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국책 연구기관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약간 우려가 많이 섞인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잠재 성장률이 지금 우리가 1%, 1.8%에서 2% 얘기하는데 이거 1% 초반까지 떨어질 거라는 건 지금 국내외 연구기관 또 IB들 쪽에서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고 그게 지금 현재 한국의 환율이라든가 성장률 이런 데 반영이 돼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부분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더 강론이 나와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상당히 중요한 경제의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얘기는 이제 관세 얘기해야죠. 앞에서 팩트는 우리 두 앵커분들이 자세히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표 띄워놓고 이제 말씀 들으시면 다 얘기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이해가. 제가 오늘 브리핑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거의 의미,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블룸버그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90일 동안 최대한 땡겨라라는 게 이번 협상의 일부 합의의 의미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 석 달 동안 지난 석 달 동안 보여왔었던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사재기 수출, 사재기 수입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반기, 3분기, 4분기 때 만약에 이 관세 이 부분이 혹시라도 3개월 뒤에 또는 그 사이에 또 뭔가 불협화음이 생긴다고 그러면 올 하반기 경제는 이제 지금의 불안했던 부분들까지 이제 합쳐져서 더 큰 어떤 불안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그런 리스크가 이제 또 하나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환호 속의 부담, 이렇게 불안감, 환호 속의 불안감 이렇게 좀 약간 역설적인 두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굉장히 좀 시장도 오늘 급등하면서 환호를 한 건 맞는데 찜찜한 게 좀 있는 거죠. 경기 침체. 과연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이제 안 올 것이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 이게 있겠고, 그다음에 인플레가 이제 그러면 이제 종결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변수로 생각이 드는 건 펜타닐 관세가 20%가 좀 추가가 돼서 중국에 대한 대중 관세가 30%인데 이 펜타닐 관세라는 게 이연령 비연령처럼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변덕이죠. 또 언제 또 확 또 변할지 몰라서 이 부분. 어쨌든 그래서 환호 속의 불안감이라는 표현이 딱 오늘은 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영향이죠. 일단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원화가 최근에 이제 관세 리스크 위에 가장 전 세계 주요 통화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이제 한 탑 10 정도 되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세 리스크의 타격이 제일 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전 세계에서 보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에게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원화가 그만큼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지금 아마 계속해서 나오고 일각에서 또 좀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게 이제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유예가 되고 어느 정도 둔화가 됐으면 이제는 환율 전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상수지 적자, 무역 적자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 물건을 밖으로 많이 내보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미국의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됩니다.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상대국인 우리나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중국의 위안화를 가치를 절상하는 이런 문제.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마라라고 합의니 제2의 플라자 합의니 이런 얘기 연장선상이죠. 그래서 이 환율 관련된 변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부상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더 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원화 가치가 다시 이제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지금 이제 1,440원대로 올라왔는데 다시 1,300원대 다시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출, 소위 말하는 고환율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상황만 놓고 본다면 기술주들, 성장주들 급등을 했죠. 그다음에 달러 가치 급등을 했고 유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어떤 기대감들이 커지는 거죠. 반면에 그동안에 시장을 끌고 왔던 경기 방어주들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금값도 떨어졌고,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들. 이게 어제 우리 시장에도 나타나더라고요. 조선 방산주들 어제 주춤하고, 엔터 화장품들 주춤하고,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뭐 금융주 이런 주들이 뜨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그동안의 관세 리스크 관련돼서 눌렸던 종목들이 튀어오르고 그다음에 올랐던 종목들이 눌리고 이제 이런 식의 시장 변화가 당분간 단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얘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엔터 방산 얘기인데요. 표를 보시죠. 실적이 되게 어닝 서프라이즈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표를 좀 보시면 YG 엔터가 어닝 서프라이즈 중에 가장 대박이었죠. 무려 시장 예상치 대비 2000%가 넘는 그런 성장을 보여줬고요. 밑에 대규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파크 시스템도 있고 LG 화학도 있고 보면 의외로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이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회사들이 좀 여러 군데가 눈에 띄는 것도 좀 특징이네요. 두 시장 코스피 코스닥에서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 대비 웃돈 종목들이 컨센서스가 나온 종목들 200여 개 중에서 100개가 좀 넘었으니까 절반 수준.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200개 중에 컨센서스가 증권사 컨센서스가 3곳 이상에서 나왔던 종목이 한 200개 조금 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우리 시총 상장사 2,400개, 500개인가 이렇게 되는 거에 비하면 10%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좋은 괜찮은 종목들이 좀 있다. 이런 종목들을 사실 이제 눈여겨 봐야 된다라는 거죠.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이제 어느 정도 관세 리스크가 좀 둔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어떤 수치를 보여주는 종목들은 한 번 더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사 가보죠. 로봇 얘기 좀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나우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는데 더블을 기록했고 그 외에도 주가가 좀 오릅니다. 표 한번 보시죠. 공모가 6,800원 했는데요. 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같아요. 공모가가 낮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과도한 부플레이 공모가가 아니었다라는 점 일단은 이 나우 로보틱스 주가가 좋은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가가 좀 16,000원 가까이 올라서 공모가 대비 좀 2배 이상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4일 연속 좀 올랐고요. 이 회사가 관심이 되게 많았더군요. 참여 기관이 역대 최다였고요. 1,400대 1 수요 예측 나왔고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도 1,500대 1 넘었고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 굉장히 많다라는 걸 좀 그대로 보여주는 종목이었고 공모가도 쌌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기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고요.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하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동안에 좀 주춤했던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같이 좀 동반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글로벌 우리 올 1분기에 이 국내 로봇 관련된 회사들 부품 뭐 이런 수출이 좀 좋았다는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이 계속 뭐 그게 커진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보통은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으면 그런 게 있었나 보다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관심들을 좀 받아서요. 주가들이 좀 로봇 관련해서 올라가는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좀 관세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 뭐 포함해서 시장에서 좀 로봇 관련주들이 좀 그다지 그렇게 부각이 좀 못 되고 있었는데 좀 쉬어가고 있었죠. 글쎄요, 이제 시장이 이제 관세 리스크에 좀 일단 모면하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못 갔던 종목들 또 섹터들 이제 가는 중에 로봇도 좀 포함이 될지부터 한번 관심 있게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극한으로 치닫던 무역 갈등의 일시적 휴전을 선언했다. 미국 측 수석 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향후 90일 동안 대중 추가 관세를 기존 145%에서 3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중국도 같은 기간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추가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양국 모두 115%포인트씩 관세를 유예한 셈이다. 이번 합의는 제네바에서 지난 10일에서 11일 이틀간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의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해 양측은 다시 대화의 물꼬를 텄다.
공동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이견 해소를 위한 3개월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또 협상을 통해 경제 무역 분야의 주요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상호 개방과 지속적인 소통, 협력 및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후속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반전이 또 있을까요? 미중 협상, 예상하지도 못했었던 관세율 인하.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글로 적었을 때는 뭐 80% 기대한다라고 해서 그 정도만 돼도 뭐 좀 협상에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하지도 못한 30%와 10%가 나왔습니다. 일단 관세 이슈에 앞서서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부터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그에 화답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을 했죠. 시장 상황 간밤 어떻게 보셨나요? 뭐 볼 게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네. 특별히 빠진 섹터가 없을 정도로 빠진 섹터도 뭐 유틸리티나 뭐 음식료 쪽에서 0점 몇 프로 정도 빠지는 것 정도고 나머지는 다 강하게 올랐고 특히 이제 이번 관세 이슈하고 맞물려 가지고 가장 피해가 예상됐었던 아마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크게 부각됐었던 애플 같은데 이런 쪽 상승률이 되게 컸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대 올라갔다는 얘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관세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리스크 온이 업가 됐었던 부분들이 많이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뭐 서프라이즈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번에 확인이 된 거는 미국이 처음에 호기롭게 관세를 많이 높이기는 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견딜 수 있는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좀 노출시켰다. 거꾸로 보면은 미국이 대중 그 무역에 있어서 의존도를 자기네들이 큰 소리치고 호기롭게 나가긴 했었지만은 결국에 가가지고는 견딜 수 있는 어떤 그 한계까지 봉착했고 그 한계가 어디라는 걸 갖다 확인시켜줬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곧 모든 것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금 이 의도 자체가 일단 시간 벌기일 가능성도 일정 부분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기 때 행태를 봐가지고는 조금 숨통이 트이면 다시 한 번 더 또 중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좀 뒤흔들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상단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완충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관세 상단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이 생각처럼 그렇게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세게는 못 나갈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있었던 제네바 협정 소식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본 관세율 인하. 오늘 증시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 화답을 한 채 반응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변동성을 우리가 좀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좀 미래를 내다보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좀 상식 밖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역 협상만 놓고 봤을 때 과거 일기와도 잠깐 좀 언급을 해주고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때도 좀 번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도 일단 계속해서 인하하기는 했지만 좀 긴장의 끈을 가지고 가야겠죠. 일단 뭐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을 갖다가 폄훼하고 뭐 그런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워낙에 하는 짓이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좀 관종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으로서 굳이 그래야 돼 싶을 정도의 일까지 자기가 SNS 계정에다 쉽게 올리고 뭐 어저께는 심지어 뭐 이제 테슬라를 사기 적정한 투자하기 적정한 시간이라는 뭐 그런 것도 올리고 뭐 했던데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향후 장세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좀 딜레마 아닌 딜레마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당장에는 일단 미국이 이달 말 정도 되면은 사실은 그 판매대 중국 제품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만약에 이제 고율 관세가 부과가 된 제품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그게 인플레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로 직결이 되는 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온전히 다 비판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우려했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 베센트 장관도 그렇고 계속 얘기했었던 게 이제 기업들한테 시간을 좀 벌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90일 유예를 했다는 거는 이건 아마도 90일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뭐 가지고 시간을 끌든지 아니면은 관세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좀 노이즈를 일으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일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유예를 해주고 타결이 된 것처럼 했다가 숨통이 다시 터지면은 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액션을 하고 이런 어떤 제스처를 취해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을 상대로 두들기는 게
나머지 국가들한테는 좀 편했을 수도 있다. 이제 이쪽을 두들기는 게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면 저는 좀 이제 어저께 보면서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의약품 가지고 또 이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굳이 얘기를 하면서 유럽연합을 겨냥한 듯한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역과 관련해서는 중국보다 유럽연합이 더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트럼프 머릿속에서는 그냥 철저하게 동계산 자기 이익 중심으로만 이제 접근을 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노이즈는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이상에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래도 당장에 체결돼 놓고 나서 갑자기 뭐가 바뀌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쨌든 오늘 뭐 미증시에서도 보여줬지만은 이런 패턴이 갑자기 뒤집어지거나 하기는 않을 것 같고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이런 패턴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계속 올라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리스크 온의 어떤 흐름. 미국채 금리가 4.3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엔달러가 147, 148까지 올라왔고요. 네. 여기에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불을 넘어서는 어떤 그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는 좀 위축보다는 좀 약간은 좀 확장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는 있지만 일단 시장 계속적으로 확장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 다만 시장 일부에서는 좀 이런 관점과 평가도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늘 두 번 다 언급을 했었던 게 중국 시장에 대한 개방 이슈였는데 중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거 한마디로 미국이 중국에 직접 좀 들어가거나 투자하고 싶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지 않았나. 그래서 관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시장을 열기 위한 하나의 무기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트럼프 대통령 말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네. 한국하고도 협상할 때 보면은 한국이 뭐 LNG 투자하기로 했었다, 뭐 몇십 네. 조를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를 먼저 설레발을 쳤잖아요.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 놓고 나서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모양새였는데 지금도 보면은 중국 쪽 입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중국 시장을 열기로 했다,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의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높고 열기로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건 그 사람 특유의 표현식 방식이라고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트럼프의 기대가 더 많이 들어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협정 체결에 있어가지고 중국도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사실 절박했던 거는 중국보다는 미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세 이슈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또 크게 화제가 됐던 게 앞에서 잠깐 언급 주셨었던 의약품 인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뭐 다행이라고 할까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장 막판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결국 상승 마무리에 들어가긴 했지만 일기 때도 이 입법과 관련된 좀 이슈가 있었다면서요. 이번에 행정명령 사인하긴 했는데 실행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일단 가장 로비가 심한 쪽이 제약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이게 의회 이제 입법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봐야 되고요. 과거에 트럼프 일기 때도 그런 시도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2020년도에. 네. 근데 결국 가가지고 이게 의회에서 이제 막혔고요, 로비에서. 이번에 이제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메디케어, 즉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이제 제공되는 약에 대해서 주요 약가에 대한 인하인데 내용을 보면은 사실 별 큰 내용은 없었어요. 오히려 바이든 때 얘기했던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메디케어에서 커버하는 어떤 약의 그러니까 협상 대상이 되는 약의 어떤 수령이라는 게 이제 신약으로 승인되고 13년 이상 된 것들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그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생각했던 거하고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사항이 부각이 되거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발표되기 전까지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지만은 막상 발표되고 나니까 반등이 나왔었던 것도 그런 데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내 관련주들에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직접적인 영향도 있을까요?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선 센티적으로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게 뭐가 있죠? 거꾸로 보면은 사실 이제 CDMO 쪽으로 해가지고 위탁 주문 생산을 해주는 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거 외에 우리나라에서 온전히 신약을 갖다가 또는 약을 미국으로 파는 게 있었나? 그거는 좀 의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센티적인 어떤 여파를 좀 줬었던 것 같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나라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복제약을 만들어 가지고 유통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고요. 이제 만약에 혹시 영향을 준다고 하면은 이제 CDMO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사들이
판가 인하 압력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제조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에다가도 이제 압력을 가할 수는 있겠죠. 뭐 그 정도 영향이지 크게 영향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약간 인하와 관련해서의 이슈들도 함께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에서 국내 증시를 어떻게 연결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언급 주셨지만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한 채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기대를 해볼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저께 삼성전자가 5%대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한 4% 오르고 그다음에 소부장 쪽이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고요. 오늘도 뭐 일정 부분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7%대까지 올라간 걸 봐가지고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는 덜 올라 있는 측면도 좀 있고요. 어저께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오후 들어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는데 그거는 미국이 지금 사실 중국으로 HEC 그 AI 가속기 칩을 팔았었는데 그거를 못 팔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버전을 좀 낮춰가지고 지금 제품을 팔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버전을 낮춘 버전의 AI 가속기 칩에는 HBM이 장착이 되는 게 아니라 GDDR7이 이제 장착이 된다. 그런데 거기에 적합한 게 삼성전자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추론이 가능한 칩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오후 들어가면서부터 더 강하게 올라갔던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미국 시장의 영향을 놓고 봤을 때는 오늘 반도체 쪽 뭐 역시 미국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있었던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국내 증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자동차 관련주들도 강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장 안에서 어쨌든 뭐 조선이나 방산 관련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그렇게 두 업종들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일단 어저께 반도체 자동차 주식들이 반등이 나온 반면에 조선 방산 주식들은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그게 빠진 이유를 가만히 보시면은 어저께 지수는 많이 올라갔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그 환율 같은 경우를 보면 거꾸로 1,400원대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고 외국인들은 사실상 매수가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은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한쪽에서 빠져서 한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패턴이고, 최근에 방산조선 같은 경우 저도 좋아하고 또 상당히 이쪽에 대해서 기대를 완전히 꺾은 건 아니지만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조정을 받아도 되는 타이밍에서 자꾸 수주가 발생이 되고 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또 무슨 전쟁이 터지고 뭐 이러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좀 무리하게 끌고 올랐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갑자기 미중 관세 그 협상 타결 이 얘기가 나오면서 방향이 바뀌니까 어떻게 급락이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그런 패턴이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은 글쎄요 당분간은 조선방산 쪽 이쪽보다는 오히려 그동안에 좀 피해를 봤었던 쪽 이런 쪽으로 조금 돌아서서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방산 그동안 많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피해를 봤던 업종들 위주로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봉합 소식으로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급등을 이어갔던 업종들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게 이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의 수혜를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되는 시점일지 전반적인 이슈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이제 소위 평화회담을 하자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푸틴의 입장은 하나도 물러서는 게 없이 지금 점령 지역 다 가질 거고 그다음에 유럽연합 가입을 우크라이나가 하지 않고 비무장 영세 중립급으로 남아라. 무장해제하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더해가지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광물협정을 체결하긴 했지만 미군을 주둔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서포팅을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휴전을 종용하는 입장이고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그럼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수용을 하고 소위 말해서 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굴욕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얻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뭐 땅 뺏기지, 뭐 무장해제 당하지, 뭐 EU 가입도 안 되지. 이런 어떤 모든 조건을 다 감내하고 거기다 광물협정까지 해가지고 미국에다 그것도 넘겨줬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택은 결국 우크라이나 국민들 혹은 뭐 젤렌스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섣부르게 예단하게 하고 싶지는 않은 게
푸틴이 조금이라도 좀 양보라든지 타협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땅을 양보할 것이냐. 근데 그 지금 점령한 그 점령지 자체가 광물도 많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또 유일한 산업화돼 있는 공업단지거든요. 근데 그거 줄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걸 놓고 봤었을 때 글쎄요, 이게 쉬울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협상 조건 자체가 워낙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잘 타결될 수 있을지는 일단 시장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국내로 좀 눈길을 돌려서 국내에 기반돼 있는 이슈들도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대선이 벌써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 됐는데 정책 관련주들 뭐 언급을 별로 하시는 거를 조금 꺼려하시기도 하시지만 일단 최근에 대선 관련해서도 이 공약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어저께 주요 공약 10개가 발표가 났는데 네. 뭐 AI부터 시작해서 산업 육성한다 뭐 하게 되면은 문제는 AI 산업을 육성한다 그러면 증시에서 반응하는 거는 사실 조그만 회사들, 시가총액 작고 뭐 유동성이 좀 이제 작은, 물량이 작은 회사들 위주로 이제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런 게 패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저는 오히려 10대 공약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네. 그 앞뒤로 해서 발표했었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보면 지금 이소영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하겠다고 했었던 게 뭐냐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대주주 입장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게 사실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그 배당을 많이 해줘 버리면 다 그게 금융소득세 이제 관련해가지고 금소세 관련해가지고 다 세금으로 거의 이제 뺏기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럴 유인이 거의 없었는데 배당소득 자체만 또 분리과세를 해준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배당소득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녀 상속, 증여와 관련돼가지고 재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속이라든지 증여에 있어서 투명성을 좀 제고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될 거고요. 그것도 배당을 확장을 시키게 되면은 당연히 그 주주 환원이 커지게 되니까 기업의 어떤 가치 또는 시장의 평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림. 그런 게 이제 맞물려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순자산 가치 1배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속세를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부과하는 것도 뭐 얘기가 나왔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또 반드시 자본주의 체계에서 시장 경제에 맞는 얘기냐 또 그런 노이즈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일본도 그렇고 그 워낙에 주가 부양 의지가 없으면서 상장만 해놓고 있는 회사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그 상속이라든지 증여세 회피용으로 하게 되고 또 오너 독단에 의해 가지고 자기는 소위 말해서 연봉으로 그 등재가 돼 있으니까 돈을 많이 받고 배당은 안 해줘 버리고 뭐 이러면서 주가가 바닥에 깔려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부스트업을 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서포팅이 일본에서도 있었고 우리도 이제 그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게 배당 소득 분리과세하고 맞물리게 될 경우에는 시장을 부스트업 시키는 어떤 하나의 큰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자본시장의 어떤 변경과 관련돼 있는 변화와 관련돼 있는 뭐 상법 개정 이슈도 지금 다시 상장하면 되잖아요. 또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떤 추이가 시장의 어떤 큰 틀을 바꿀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저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책 관련해서는 일부 테마주보다는 시장의 판도,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을 법한 정책들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5월에 우리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지 계속해서 이 판가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긍정적으로 또 마무리했던 부분은 오늘 국내 증시에도 잘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급의 변화가 좀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수급 유입 좀 기대해도 될까요? 지금 당장 어제까지 보여준 모습은 외국인들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이유를 보시면은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400원대 오늘도 보니까 오전에 1,417원 지금 현재 그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율 자체가 이머징 마켓 가운데 여타 국가 대비해 가지고 여전히 부진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하고 있는 1분기 역성장, 2분기도 지금 역성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들어올 유인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 트럼프가 일단은 관세 가지고 시장을 뒤흔들어 놨었지만은 그 다음 수순은 아마도 환율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위안화 환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강세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지는 않더라도 적절하게 위안화 강세가 나오면서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한국 시장이 이제 결국 가지고 경기 부양 또는 대선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긍정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큰 그림에서 먼 데를 바라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어떤 그림 뭐 미국 국채 수익률 10년물이 지금 4.3 유지하고 있고 엔달러가 140을 깰 줄 알았는데 다시 147까지 올라왔고요. 그 외에 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게 10만 불을 넘어서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리스크 오프보다는 현재는 리스크 온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데일리 채널과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 제가 5월 시장 전망하면서 이번 5월은 셀인 메이가 아니라 바이인 메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지금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시장은 좀 그런 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수보다는 여전히 종목별 순환장세, 업종별 순환장세 쪽으로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 온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바인 메이가 유효할 수 있고 종목별로 대응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 설명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마켓 시그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 소식,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까지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 궁금한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긍정적인 상승 기조가 이어질지 일단 개장의 분위기는 저희 이데일리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